오늘은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제목 자체가 좀 시사적인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도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몇 개 자료 드린 거 있죠. 기다리면서 그거 다 읽어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자료를 제가 3개를 첨부했습니다. 하나는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사무총장이 되면서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이라서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보겠다. 영어로는 My Priorities 해서 우선순위 과제를 얘기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밀문서입니다. 기밀문서. 유엔에서 기밀문서가 돌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목이 어떻게 돼 있죠? Note to the Secretary. 이것은 이제 유엔 사무총장 얘기한 겁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건데 End of Assignment라는 건 뭐죠? 어사이먼트가 과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5년 동안을 USG면은 굉장히 유엔에서 높은 지위거든요. 부사무총장 일을 하고, 근데 이분이 담당했던 건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감사. 우리가 감사원이 되는 거죠. 5년 동안 일하고 자기 임기가 끝나면서 제출했던 보고서입니다. 개인 보고서.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일파만파. 뒤집어지진 않았지만 하여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이 주제, 유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과연 사무총장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목은 뭐였냐면 노였습니다. 자기가 5년 지나고 일하고 난 다음에 아니다. 뭐가 크게 잘못됐다라는 게 이분의 진단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었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나오는 게 외유내강 반기문이냐, 투명인간 반기문이냐. 이 한겨레 신문에서 쓴 건데,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기문 총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유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냥 참고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왔던 게 그거 관련해서 좀 더 약간 체계적인, 분석적인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일종의 반 총장님의 반론이죠. 나도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있다. 이라는 그런 반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이번 주에 나온 거죠. 이번 주에. NYT라는 거는 뉴욕 타임스를 얘기합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에서 반 총장의 중국 인권의 침묵 쓴소리. 그러니까 이번에 노벨 평화상 받았죠. 중국에서. 유사오보 씨가 받았는데 중국을 방문해서 그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왜 그런 것도 얘기를 못 하냐. 연임하려고 눈치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시면요. 그걸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페이지에 보면은 이 페이지에 왜 경희 사이버 대학에서 이런 주제를 강의를 했을까? 유엔 잘 돌아가는가를 했을까는 괜히 한 건 아니겠죠.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게 이제 4가지로 이렇게 잡았는데 요즘 지구적 위기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되면 우리 G20 정상회의도 열리고, 그렇죠?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경제, 금융 위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구적 위기는 그것만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 전에 어떤 위기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다음 주에는 금융, 경제 위기를 논의하는데, 이 전에도 지구적 위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보통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2006년대부터 식량 위기가 있었거든요. 식량 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름값이 한참 뛰었었죠, 한때. 그다가 기후변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시리즈로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경제, 금융 위기가 튀었는데,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 다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지구적 위기에 대해서 과연 유엔이 뭘 하고 있느냐라는 관심. 한편으로는 비판이고, 한편으로는 관심이고, 기대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떤 이런 오늘의 강좌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G20이 등장을 했죠. 다음 주에 G20이 등장하고 워낙 광고를 많이 하는데 요즘도 그거 하나 모르겠네요. 저는 지난달에 광고를 듣다가 깜짝 놀라서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성훈 씨의 노후는 누가 책임집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SK 알파라이징 광고하는데 방글라데시의 누구는 그 다음에 그거 있었죠. 아프리카에 무슨 학교 하다가 갑자기 이성훈 씨가 나와요. 이성훈 씨의 노후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봤더니 이게 G20 광고였어요. 그래서 제 노후랑 G20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하여간 모든 게 다 G20으로 다 연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거리에다가 침 뱉으면 안 되고 껌 뱉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 얘기 들으니까 그 정상회 하는 동안에는 모두 쓰지 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죽어 지내라 그래. 조용히 있다가 그 정상회 방해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은 좀 불편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거는 감수해야죠. 왜 손님이 오는데 청소하고 다 좋은데 국민의 기본 권리를 무시해가면서 국격을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국민의 의식은 21세기에 왔는데 국제회의를 조직하는 방식은 88년 방식인 것 같아요. 88년대 옛날식. 그래서 너무 그 격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약간 충격받고 있습니다. G20. 근데 G20이 등장하는 거를 한국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뒤집어보면 유엔의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한국은 반기문 총장이 있는 유엔을 이렇게 물먹이면서 G20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G20이 등장하는 게 유엔의 위기라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G20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격이 올라가고 막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한국 사람이 수장인 유엔은 완전히 이것 때문에 완전히 물먹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일까? 유엔의 위기를 G20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시민사회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몇 가지 제가 자료를 들었지만은 반기문 총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기가 이제 반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반환점을 돌았는데, 최근에 이제 신문에 보니까 반 총장님이 연임에 자신이 있다. 연임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통 유엔 사무총장 특별한 대가가 없으면 다 연임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임 못하죠. 단임제로 딱 됐는데 유엔은 가능해요. 그래서 본인은 연임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괜히 연임 때문에 뭐 강대국 눈치 보느라고 너무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마지막 기사 있죠. 뉴욕타임스도 그런 맥락에서 쓴 거죠. 연임을 신경 쓰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할 얘기 못하고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5대 상임이사국의 그거를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또 위기 얘기가 나온 거죠. 리더십 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엔 개혁의 지지부진이라는 게 뭐냐면, 유엔이 그 G20과 비교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G20은 효과성은 있지만 정당성은 없는 거예요. 유엔은 정당성은 있는데 효과성이 없는 거예요. 딜레마죠. 유엔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정당하죠. 민주적이에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근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워낙 관료적이라 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결정을 못 한다는 거죠. 결정하더라도 시행도 안 되고. 그게 이제 가장 약점인데, 그거에 비해서 G8이나 G20은 그래도 적은 숫자고 힘 있고 돈이 있다 보니까 뭐가 결정하면 뭐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경주에서도 보면 뭐 IMF 쿼터 이런 식으로. 그러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부각되는 거예요. 유엔이 지지부진하고 개혁이 안 되고 관료제 문제가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내부적인 거, 외부적인 거, 구조적인 거, 뭐 사람에 관한 리더십에 관한 거, 이게 뭉쳐져서 위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할 때 그냥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위기를 얘기하는가. 잘 안 돌아간다 할 때 뭘 기준으로 하는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근데 지금은 이게 뭉뚱그려져서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일단은 오늘의 그 화두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건데, 다시 1페이지로 돌아오면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은, 경희대 NGO 대학원에서 지금 글로벌 가버넌스와 세미나, 그 다음에 인권을 강의하고 있고요. 2008년부터 하고 있고, 사이버 대학에서는 지금 글로벌 가버넌스와 글로벌 시빌 소사이티를 하는데, 2003년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제가 제네바에 있었거든요. 제네바에서 일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녹화를 했었죠. 녹화를 하고 가고 왔다 갔다 막.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제기구론이나 국제 NGO론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한 다음에 홍콩 가서 한 3년 정도 일하고, 여기는 이제 가톨릭 대학생회 조직이었는데 아시아 사무국에서 일하고, 국내 들어와서는 한 4년 정도는 이제 NGO에서 인권운동 사랑방, 참여연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참여연대 만들 때 이제 간사로 등 활동하고, 그 다음에 제네바에 가서 한 8년, 다시 방콕에서 한 3년 반, 그 다음에 지난 2년 동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책교육국장으로 이제 공무원을 한 거죠. 그래서 시빌 소사이티에서 한 15년 하다가 시빌 서번트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계속 시빌이에요. 계속 시빌은 시빌인데 시빌 소사이티에서 시빌 서번트가 됐다가 다시 시빌 소사이티로 왔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홍콩, 제네바, 방콕 이런 데서 한 15년 정도 국제 NGO에서 주로 일을 많이 했고, 특히 제네바 있을 때는
제네바가 이제 뉴욕과 함께 국제기구의 본산지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NGO로서 유엔과 같이 활동을 많이 했죠. 유엔 회의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글로벌 가버넌스에 대해서 그 경험도 쌓고 뭐 글도 쓰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건데, 그 유엔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엔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죠. 그 유엔 제가 그 제네바 있을 때 한국에 자주 올 수 없으니까 책을 사거든요. 알라딘이라는 거 있죠. 알라딘. 온라인 책방을 하면은,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쳐요. 뭘 치냐면은 인권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인권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엔을 쳐요. 그럼 인권을 치면 누가 탁 나오냐면은, 혹시 아세요? 사람 이름이 탁 나와요. 전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전인권이라는 게 모든 인권을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그 다음에 유엔을 치니까 또 가수가 나오는 거예요. 가수가. 지금은 유엔 없죠, 지금. 예.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처음에 근데 왜 이게 가수가 나오나, 막 유엔 뭐 그런 게. 그래가지고 처음에 약간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유엔에 대한 환상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유엔에 대한 환상, 짝사랑.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억 못 하시겠지만, 혹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유엔의 날이 공휴일이었죠. 그거 기억하세요? 유엔의 날이 공휴일이었어요. 공휴일. 국민학교 때 돼가지고, 그날 되면 다들 유엔에 감사하는 날이었거든요. 10월 24일입니다. 10월. 그러다가 공휴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줄일 때 유엔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하기 전에는 유엔이 공휴일이었는데 우리가 91년에 가입했잖아요. 그 다음에 공휴일 축소하면서 유엔 날 없애버렸고, 옛날에는 또 성냥이 유엔이었습니다. 그 안에 성냥이 있는데 성냥 그 상표 제목이 유엔 성냥이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유엔이 공휴일이었고 성냥이었습니다. 성냥이 얼마나 필수품이에요. 그렇죠? 매일 하는 게 성냥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환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엔에 대해서. 그래서 그 환상을 깨기 위한 말이 첫 번째 인용이 있죠. 그 뭐라고 돼 있죠? 미안, 영어 울렁증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 유엔은 그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유엔이 천국으로 하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하는 거를 일단은 막기 위한 게 유엔이라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의미죠? 여기서 지옥의 의미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전쟁 막는 거, 그게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은 그 함마실드라고 아주 전설적인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프리카에서 가다가. 이거에 대해서 여기 음모론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미국과 각을 세웠거든요. 그 당시에. 그 스웨덴 분이었고. 그래서 뭔가 있었다라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고 그냥 그런 위험만 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게 유엔에서 가장 훌륭하게 존경받는 아주 전설적인 사무총장이었어요. 함마실드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처음에 합니다. 그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반 총장님 바로 전임자였던 코피 아난 가나 분이죠. 가나 분이 이제 한 말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아주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혁명적인 발상. 이게 밋밋한 것 같아도 이런 말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이게 2005년에 한 얘기입니다. 2005년에 유엔 총회. 혹시 MDG라고 들어보셨죠? MDG.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해가지고 이제 2000년에 만든 게 있는데 5년마다 정상회의를 하죠. 5년마다 정상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2000년을 그래서 우리가 희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희년. 주빌리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밀레니엄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이제 MDG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MDG를 만든 다음에 2005년부터는 그때는 이제 MDG 플러스 5라고 그러죠. 그래서 5년마다 정상회의를 합니다. 그럼 올해는 뭐가 되죠? MDG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이 9월 달에 했죠. 그래서 사실 제가 9월 달에 뉴욕에 갔었거든요. 그 MDG 플러스 10 정상회의에 이제 엔조로서 참석했고, 여기도 갔었는데, 요 이야기는 2005년에 한 얘기입니다. 2005년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코피 아난이 그 당시에 보고서를 내면서 그 안에 담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엄청나다는 거죠. 엄청나다는 거죠. 그건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 보세요. 뭐라 그러죠? 한번 같이 볼까요? 그냥 눈으로 번역 안 해도 아시겠죠?
그 개발 없이, 근데 우리말에 좀 익숙한지 안 돼. 이거 인조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향유한다 그러죠. 우리 향유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할 때 엔조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인조이지 엔조이가 아니에요. 인조이라고. 근데 개발 없이 안보를 향유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안보 없이 개발을 향유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고 without respect for human rights,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누릴 수 없다. 그래서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진전되지 않는다면은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냥 익숙한 얘기 같은데 이게 사실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패러다임 자체를 뒤바꾼 얘기거든요. 2005년에. 코피 아난 같은 경우는 사실 반 총장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은 그 코피 아난 같은 경우도 2텀을 했습니다. 10년을 했는데 처음 사무총장 할 때는 보통이었어요. 그냥 보통으로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연임이 되고 난 다음부터 사람 확 달라졌어요. 연임되고 나니 그 다음에 이제 걱정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사무소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자기 칼날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칼날을. 그래가지고 미국이랑 각을 섰죠. 이라크전 가지고. 미국에 수모를 당했어요. 미국한테 엄청 수모를 당하고 왕따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는 기립박수 받고. 그러니까 유엔의 자존심을 지켜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떠날 때 기립박수 받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얘기하면은 구급 공무원이었어요. 시작할 때.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P2라 그러죠. 유엔에서는 P1, P2 이렇게 와서 P5까지 가고 그 다음에 관리직으로 갈 때 이제 D1, D2 이렇게 하는데 밑에도 시작해가지고 WHO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서기 보는 거, 회계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 정도. 근데 이분이 35년, 40년 동안을 유엔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엔을 40년을 일하고 그러니까 사무총장으로 한 건 한 7년 됐겠죠. 그러니까 하고 나서 7, 8년째 되고 나서 자기가 쭉 그 지난 유엔을 역사를 그리고 자기 삶을 돌이켜 볼 때 유엔은 우리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유엔에서 아까 그랬죠. 안보였거든요. 안보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 그 다음에 인권 이 순서였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꾼 거죠. 인권 없이 유엔에서 얘기하는 안보, 개발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를 계기로 신호탄이 돼가지고 유엔에서 대대적인 인권 개혁이라 합니다. 인권 개혁.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하도록 하고 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코피 아난 이 두 분이 한 얘기가 굉장히 상대죠. 그 한마실도 이분은 굉장히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을 방영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냉전이 아주 그냥 고도로 치열해요. 한국전쟁 50년에 끝나고 그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고민은 뭐냐면은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고민.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코피 아난 시대 때는 달랐죠. 밀레니엄도 하고 일단은 냉전이 끝났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좀 해봐야 된다라는 유엔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은 그 앰비셔스한 우리 집 MB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앰비셔스한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담겨 있다라는 거죠. 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반기문 총장이 들어주면서 또 달라져요, 이게.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유엔이 잘 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기 전에 그런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2페이지로 가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그 전지 외교관님께서 유엔에 대해서 설명 다 하셨죠. 유엔에 대해서는 다 아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삐딱하게 보는 기본적으로 NGO는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심성이 막 뒤틀려져서가 아니라 세상이 원래 잘못됐기 때문에 삐딱하게 보야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NGO가 필요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이 모든 게 다 잘 돌아가면 NGO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NGO 학과도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NGO의 목적은 뭐냐면 스스로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NGO 역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 때문에 그대로 보면은 안 되고 삐딱하게 봐야 제대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도 마찬가지로 기존에서 하는 얘기를 다 삐딱하게 다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볼까요? 유엔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유엔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죠? UN? 이거 맞나요? 국제연합 맞아요? 어떻게 탁 나오세요? United Nation이잖아요. 그렇죠? United Nation.
근데 이거 하면은 무슨 뭐 떠오르는 거 없나? 유나이티드 네이션 하게 되면은 이게 어느 나라제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게 미국제인지 어떻게 하세요? 미국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그런가요? 사실은 미국제가 아니라 영국제죠, 영국제. 원조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하면 우리 젊은 세대한테 유나이티드 하면 뭘 떠오르죠? 맨유를 떠오르죠. 그렇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잖아요. 그 다음에 저 패션 좋아하는 사람은 유나이티드 칼러스 베네통. 그렇잖아요. 유나이티드는 다 그렇게 상업적으로 스포츠에서. 그러니까 원조는 영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찾아놨잖아요. 거기 친절하게. 거기 보면은 히스토리 오브 유나이티드 해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1707년에 유나이티드 킹덤, UK라죠. USA 전에 UK가 있었죠. 그렇죠? UK가 있어요.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왕들끼리, 그러니까 왕국끼리 연합했다라는 거죠. 그게 UK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 가면 뭐가 되죠? US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게 UN이 되는 거죠. 이 U자는 다 같습니다. U자는 다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명칭 붙이는 게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나이티드라는 말을 하면서, 자, 지금부터 굉장히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진짜. 이 유나이티드라는 말은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게 무슨 말이죠? 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끼리 합쳐가지고 쟤네들을 한다는. 그러니까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말이 유나이티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항상 뭐가 있죠? 어게인스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뭐에 대한 적이죠? 같이 축구하는 팀들 아니에요. 그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그러면 저쪽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있고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와 싸우기 위해서 유나이티드 하는 거죠. 적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편으로는 또 4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을 상대에 두고 부정적으로 유나이티드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한 거 보면 뭔가 긍정적인 평화를 위한 연합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적과 싸우기 위한 연합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엔은 기본적으로 뭐죠? 유엔은 어떤 것 같아요? 유엔은 어게인스인가요? 아니면은 포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엔이 만들어졌을 때 왜 만들어졌죠? 진짜 그렇게 믿어요? 왜 꼬리 내려? 용감하게 얘기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시험도 없습니다. 편하게 얘기하세요. 자, 보세요. 거기 그래서 제가 또 써놨죠. 이 페이지 보면은 유엔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역사가 아니라 이번엔 유엔의 역사입니다. 유엔의 역사 보면은 1920년에 우리 알다시피 국제연맹인데 실패했죠. 왜 실패했죠? 전쟁을 못 막아서. 그러니까 세계질서가 국제기구는 전쟁을 못 막으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졌고, 그 다음 2차 세계대전이 만들어졌는데 보세요. 역사에 보면은 1939년에 미 국무성에서 이걸 시작하는 거죠. 39년이면 언제죠? 2차 세계대전 시작된 때인가요? 전인가요? 2차 세계대전 언제 시작했죠? 41년인가 그때쯤 아닌가요? 41년, 42년, 43년, 향해 4, 5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전쟁이 나기 전에 미국에서 이런 것을 구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역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뭐 공황 얘기부터 나오죠. 30년대 공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유엔이 만들어진 거는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난 다음이 아니라 그 전에 그리고 전쟁 중에 구상을 한 거죠. 전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42년에 대사형 헌장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쟁 중에. 그래서 유나이티드란 말 속에 보면 어게인스로 시작한 거죠. 근데 어게인스 누구에 대한 어게인스요? 누구에 대한 거죠? 그 당시 표현하면 주축국이라 그래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 있잖아요.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 유엔 헌장에 애니미라 그러죠. 적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거 다 뺐지만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전쟁을 잘 수행해서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때 이게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는 거죠.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어게인스가 뭘로 바뀌죠? 4로 바뀌는 거죠. 4로. 그래서 맞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보와 평화 맞아요. 그래서 안보라는 거는 시큐리티를 위해서 저쪽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로. 그러니까 두 개를 항상 그래서 유엔에 보면은 문서에 안보와 평화 이렇게 나가죠. International Security and Peace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런 거죠. 하나는 against고 하나는 for 두 가지가 공존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역사에 보면은
그 지난 시간에 아마 했을 것 같은데 45년에 6월 26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헌장이 채택되고 그 다음에 한 100일 정도 지나서 유엔 헌장이 발효를 하죠. 그래서 유엔에다가 사무국을 내고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 짓는 동안 첫 그 회의를 48년에 유엔 총회를 어디서 하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합니다. 파리에서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해요. 이런 식의 이제 그리고 우리는 한참 나중에 하죠. 91년에 남북한이 서로 경쟁해서 먼저 들어가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포기하죠. 탈냉전 되면서 그래 사이좋게 같이 들어가자 해가지고 91년에 우리 유엔에 가입을 하죠. 지금 몇 나라죠 모두 유엔이 192개국입니다. 근데 요즘은 G가 굉장히 유행이죠. 모든 게 G10, G8, 뭐 G 하다 보니까 유엔도 그렇게 표현해요. G190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몬테네그로고 그 전에는 동티모르 그 인도네시아 독립했던 동티모르 그 전에는 스위스가 한 거죠. 아마 이 스위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스위스는 유엔에 가입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는 중립국이잖아요. 근데 유나이티드라는 말은 뭐죠? 단결해서 싸우자라는 거잖아요. 적을 염두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유나이티드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거죠. 그래서 탈냉전이 되면서 이 의미가 더 이상 없어졌어요.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동서 그것이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유엔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주축국이었는데 그 이후에 냉전이 되면서 유엔이 그 냉전의 마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동서로 갈라졌죠. 그러니까 스위스는 안 들어갔죠. 그러다 이제 냉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세 중립국의 의미가. 그래서 그제서 이제 가입한 거죠. 스위스가. 가장 최근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걸 처음에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유나이티드 네이션을 우리 할 때 국제연합이라고 보통 이렇게 하죠. 국제연합. 그러다가 이제 줄여서 그냥 UN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딴지를 거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딴지를 걸죠? 이게 잘못됐다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한번 누가 해보세요. 이게 왜 잘못됐죠? 왜 잘못됐을까요? 국제연합이란 말 속에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끼가 아니고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말처럼 확장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 용기를 가세요. 아니, 제가 뭐 불리한 거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을 이어서 어떻게 해볼까 이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 뭘 딴지를 거냐면은 요 말 때문에 그래. 요거. 그러니까 유나이티드는 이해를 해줘. 그거 어렵잖아요. 근데 요 네이션이란 말이 이게 진짜 복잡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션을 사전을 찾아보세요. 가면은 어떻게 번역 한 5개가 나와요. 또 제가 친절하게도 다 써놨습니다. 어디 있죠? 없어졌네. 있나요? 없나요? 어디? 예, 거기 있네요. 예. 2-1에 세보면 네이션의 의미 해가지고 국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 그 다음에 국가라는 말이 있고 나라라는 말이 있고 결의라는 말이 등 또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네이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복잡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네이셔널을 하게 되면은 옛날 어른분들은 나셔널 그랬어요. 나셔널은 뭐죠? 밥솥이십니다. 밥솥. 나셔널 일제 밥솥이었어요. 나셔널 그랬는데 그 정도로 이게 아주 상식적으로 쓰는데 이 의미가 여기 보면은 국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로 많이 쓰죠. 그다음에 국가 대표하면 뭐라 그러죠? 국가 대표? 내셔널 팀이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내셔널을 하게 되면 국민이란 뜻, 나라, 결의,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기도 하고 제도이기도 하고 네이션이라는 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왜 그 중에 하나인 국으로 하냐는 거예요. 나라.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민으로, 민. 그래서 국제연합이 아니라 민제연합이라고 해요. 민제연합. 근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2-3의 두 번째 보면은 We the Peoples of United States. 그 미국의 헌법 있죠. 헌법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올 초구나. 올 초에 뉴욕에 갔다가 그 워싱턴에서 이제 박물관 스미소니언 거기 갔는데 그 헌법을 딱 미국 역사박물관에 전시해두더라고요. 딱 보니까 제가 딱 보고 아니 이거는 완전히 붕어빵이다. 왜냐면은 그 유엔 헌장 있죠. 그 밑에 써놨죠. 45년. 유엔 헌장 어떻게 시작하죠?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잘못 썼네, 이거. United States가 아닙니다. 잘못 썼네. United Nation이 됩니다. 큰 실수했네요, 이게. 그러니까 45년에 United Nation 그거는 그 We the peoples of United Nations 이렇게 되죠. 근데 미국 헌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돌림판. 너무도 쉽죠?
그러니까 유엔의 헌장의 첫 단어와 미국의 거랑 다른데 S자만 다르죠. S자. 그렇죠? 미국 헌법은 단수입니다. 단수. 그렇죠?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는 복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피플을 어떻게 해요? 피플이 뭐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국제 연합을 했으면은 피플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가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유엔 헌장은 뭘로 시작하면 We the Peoples 이렇게 하네요. people 또 어떻게 번역하죠, 그거? 네, 저기 한번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We the Peoples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우리 연합국 뭐죠? 뭐라고 해요? Peoples. 국민, 시민? 국민, 시민? 그거는 제가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동의 못 해요. 왜냐면 이게 말이, 이게 네이션이라는 말하고 피플이라는 말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한 언어예요. 이 peoples라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가장 적합한 말은 사실 인민입니다. 인민. 그러니까 인민이죠. 근데 이거 쓰면은 좀 그렇죠. 기분이. 북한에서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북한에서 쓰니까 남한에서 이거 쓰기가 좀 어려워요. 이 말씀 오해받고 괜히 국가보안법 걸릴까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민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건 너무 계급적이고. 국민은 아니에요, 분명히. 국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peoples라는 이 말은 뭐냐면 여기는 개인하고 민이라는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자 집단. 그래서 people이라는 건 뭐냐면은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결권을 가진 집단. 다시 말해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집단을 people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복수죠. 근데 국민이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국가를 가진 사람만이에요. 근데 국가를 가지지 않지만, 국가를 못 만들었지만은 자결권, 식민지 이태, 이런, 그게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반은 다 지금 뺀 겁니다. 국민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45년도에 몇 나라가 있었죠? 45년도에? 지금 192개 국가가 유엔의 회원국인데 45년에 몇 나라 있죠? 51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국민으로 번역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그냥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식민이었지, 식민지의 신하였지 국민은 아니었거든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번역을 잘해야 되는 거. 번역을 뭘로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여탈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대로 다 볼 수 있죠. 아까 나라 이름뿐만이 아니라 헌법의 체계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사실 그러니까 유엔은 미국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미국. 근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위기를 이야기할 때 미국과 유엔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역사적으로. 그거를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인용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국제연합이라는 말에 대해서 민재연합이라는 걸 써요, 시민사회에서. 민재. people을 강조하는 거예요. people 강조해가지고. 그러니까 people이 국가를 만들었죠. people이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됐어요. 근데 국민이 되면서 한편으로 또 억압을 받아요. 그래서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하면서 시민 간의,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민 간의 연대, 국가 간의 협력, 또 민 간의 협력, 이거 여러 가지 차원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의식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보통 그냥 국제연합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안에 들어가면 We the Peoples로 관점을 보면은 민재연합이 맞죠. 민재연합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민이라는 거는 시민사회를 얘기할 수도 있고 국민을 얘기할 수도 있고 시민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늘날의 유엔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은 유엔이라는 이런 말보다 어떤 말을 많이 쓰죠? 우리 경희대가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글로벌 가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또 하나 물어보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가버넌스를 어떻게 번역하죠? 협치라고 많이 아, 그래요? 본인도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 다른 어디 여기 웃으시는데 뭔가 생각이 있으셔서 웃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글로벌 가버넌스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지구의 공치. 발음 잘하시죠. 저는 그 공치, 꽁치 자꾸 그래가지고 공치라는 말이 사실 제일 근접한 것 같아요. 공치. 근데 이제 공치라는 게 발음상 좀 약간 그 꽁치로 하게 되면은 좀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요즘 경희대에서는 하다가 막 학자들이 논란 쓰니까 아예 그냥 영어로 그대로 쓰죠. 그래서 그것도 또 미국식 발음이야 영국식 하는데 거버넌스라 그러죠. 가버넌스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거버넌스로 하죠, 보통. 근데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협치나 공치, 함께 한다라는 것 또는 협력을 통해서 한다. 그런 의미죠. 근데 이때의 유엔이랑 지금이랑 확 달라진 거죠. 오늘날 글로벌 가버넌스 시대의 유엔의 역할하고 45년 이때는 확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얘기할 때도 맥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시 잘못 이해해서 위기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닌지 그러니까 유엔이 뭔지를 착각해가지고 위기라는 거를 마치 45년도의 관념으로 지금의 유엔을 보니까 위기라고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역사적인 거를 자꾸 끄집어 드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그 위기를 얘기할 때 크게 보면은 저기를 한번 보죠. 그 4쪽을 한번 가볼까요? 4쪽 4페이지에 보면은 그 유엔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목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유엔의 목적이 뭐냐? 유엔 헌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안보와 평화, 그 다음에 경제사회 발전, 그 다음에 인권,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환경이 들어가죠. 환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 자체의 개혁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유엔 개혁 이야기는 오늘날 나온 얘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유엔이 만들어진 날부터 개혁은 시작됐다. 다시 말해서 유엔이 하도 관료적이라 그래서 다시 하자 하고 부시는 순간 다시 똑같은 얘기가 다시 나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맥락은 다르죠. 개혁의 맥락은 다르지만은 이 구조, 그러니까 관료제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변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유엔 개혁을 마치 최근에 생긴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보통은 유엔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엄격히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유엔에 대해 평가를 해보자면 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안보 평화에 대해서 유엔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뭘 잘못했고, 한계 이렇게 따져보고, 경제 따져보고, 그다음에 대차 제휴를 해가지고 그래서 유엔은 실패하고 있다, 또는 성공했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할 시간은 굉장히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방법론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건 뭐냐면은 경영학화에서 많이 하죠. 이런 거 수압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강점과 단점, 기회와 위협 이런 것들을 쭉 따져본 다음에 이런 거 하는 목적은 뭐냐면 알다시피 이제 단점을 가리고 강점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 위협을 기회로 전환하고 그걸 위한 이제 이런 엑서사이즈를 하는데 이런 거를 나름대로 해야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제가 이제 제 경험이나 같이 얘기하면서 그 우리가 여기서 뭐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건 아니죠. 위기다 아니다. 그렇지만은 대충 위기라는 것이 이런 의미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의미라면은 위기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맨 끝에 제가 몇 가지 이제 도전과 과제를 적어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런 것이 글로벌 챌린지, 그러니까 도전이고 유엔이 이걸 직면했는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유엔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따져보는 거죠. 근데 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만족스럽지는 않죠. 만족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학점으로 따지면은 한 C 정도 될까요? 한 C 플러스 정도? C 플러스 정도라 할 수 있는데 한번 좀 따져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90년대 이후부터 계속 얘기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번에 2008년 금융위기로 이제 터져 나왔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엔이 뭘 했나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유엔이 어떤 역할을 했죠? 혹시 아시는 분? 유엔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는 분? 잘 모르죠?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IMF가 유엔인가요? 월드뱅크가 유엔인가요? 산하기구요? 확실해요? 누구 산하에 있어요? 누구 산하에 있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산하라는 건 누구 말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IMF가 누구 말을 듣죠? 반기문 총장님 얘기 듣나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산하라는 건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휘 감독하는 데가 있어요. IMF를 누가 지휘 감독을 하죠? 미국이요? 미국에 대해서 너무 꽂히신 것 같아요. 모든 게 미국에. 그러니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유엔은 뭐 했냐면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컨퍼런스 한번 열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책 나왔습니다. 요번 주에 나왔는데 스티글리츠라고
보고서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 사람 포함한 유명한 경제학자를 다 모아다 놓고 이번 경제 위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라 해서 컨퍼런스 한번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보고서만 채택했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은 유엔 내에다가 경제안보 이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지금 이사회가 몇 개가 있죠? 우리 유엔 내. 이게 길이가 좀 짧네요, 이게. 그 이사회가 유엔의 이제 구조를 간단히 볼 필요가 있는데 제 수업 들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유엔이 만들어졌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랬죠. 세 가지 목적이 뭐냐면은 안보와 평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이때 개발인데 경제, 사회 개발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3대 목적으로 유엔이 만들어졌고, 근데 환경이 나중에 들어가죠. 환경. 근데 환경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데 환경과 개발에 관련이 많이 돼서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프레임 속으로 환경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목적을 설정했으니까 제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보는 어디다 갖다 줬죠? 시큐리티 카운슬이잖아요. 그렇죠? 안전보장이사회 너 담당해. 그 다음에 개발은 누구한테 줬죠? 경제사회 이사회, 그러니까 에코속. 그 다음에 인권은 누구한테 줬죠? 그럼 인권이사회. 이게 맞는데 그때는 아니었죠. 요 밑에다 뒀죠. 요 밑에다가 이렇게 뒀어요. 커미션으로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빠져. 그러다가 2006년에 돼서야 비로소 인권 이사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06년이라는 건 그냥 코피 아난이 한 그 다음에였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게 균형이 맞아요, 이제는. 다 카운슬이에요. 시큐리티 카운슬, 에코속 카운슬, 그 다음에 휴먼 라이트 카운슬. 그렇지만 시작할 때는 인권은 CHR, Commission on Human Rights 형태로 요 밑에 있었죠. 이건 뭘 보여주냐면은 유엔이 세계 정부가 아니라 국가 간 기구라는 거죠. 정부 간 기구라 그러죠. 그 뭐냐면은 유엔은 좋든 싫든 독립기구가 아니라 정부의 의회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정부의 논리가 그대로 관철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국가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국가를 존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군대죠. 경찰이죠. 대내적으로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군대. 안보 문제거든요. 그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죠? 먹고 사는 문제죠.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인권. 이게 거의 모든 나라의 공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이라르키가 우선 안보, 경제, 인권. 근데 이거를 60년이 지난 다음에 코피 아난이 이게 이제 45년이죠. 1945년이고 코피 아난이 2005년 때 이 패러다임을 뒤집는 거죠. 뒤집어요. 그래서 말로만 뒤집었습니다. 말로만. 대신 제도적으로는 여기다가 하나 이걸 살짝 올려놓은 거죠. 이 정도로.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게 균형이 맞아요. 그렇죠? 이름만. 그렇지만 권한은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이거죠. 그렇죠? 여기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토권이 있잖아요. 강대국 5개 다 준 거죠. 이거는 이름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유엔은 그 한마슐드 얘기에 따르면 전쟁이 나진 않았죠. 전쟁이 났으면 유엔은 깨졌을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나더라도 국지전, 이라크전이나 이런 거였지 이 5개 나라 사이에 전쟁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임이사국, 핵 무기를 갖고 있는 5개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났으면 핵 써가지고 끝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3차 세계적인 나라 발생하면은 유엔은 이제 막을 내리는 거죠.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거죠. 그렇죠? A 플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A-나 B 정도는 되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에코속이 이코노믹 소셜 카운슬인데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하기에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총회가 있죠. 유엔이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무국이 있죠. 사무국. 그러니까 유엔의 이른바 6대 기구라는 거죠.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에코속, 사무국, 그 다음에 뭐가 있죠? ICJ라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죠. 나라 간 분쟁 생길 때 해결해 주는데 그 다음에 신탁통치이사회라고 있죠. 트러스트십 카운슬. 우리 한번 경험했던 거 있죠. 신탁통치. 지금은 이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유엔이 잘못이 아니라 애초부터 디자인할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면 미국이 그렇게 만든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뿌리가 그렇게 갑니다. 지금 2008년 경제 위기에 그 해결하는 방식에서의 그 문제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 유엔 총회에서 경제 위기가 났을 때 컨퍼런스를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거기서 냈던 게 뭐냐면 이거가 아니라 카운슬이 아니라 이거를 에코속이 아니라
Economic Security Council로 하잖아요. 2급으로 가자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이때 security는 무슨 security죠? 이때 안전보장이사라 그러죠. 안보리. 근데 이게 좀 약간 그 답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안보의 개념이 완전히 확산이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안보하면 무슨 문제였죠? 치안이었어요. 경찰력, 군사력, 밀리터리. 이게 안보의 개념이에요. 지금은 안보가 경제 안보, 인간 안보 이런 식으로 확대됐잖아요. 전쟁이 안 나다 보니까 전쟁이 자주 나면은 안보하면 전쟁인데 전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보 개념이 확대된 거죠. 그래서 경제 안보 이사회라면 이때는 밀리터리가 되겠죠. 밀리터리나 폴리티컬 그런 식으로. 그 말을 안 쓴 거죠. 너무도 당연하니까. 이게 그렇게 쓰면 여기도 뭐 하나 갖다 붙여야겠죠. 이코노믹 시큐리티, 또 폴리티컬이나 밀리터리가 되겠죠. 이거를 만들자는 거였죠. 여기다가 힘을 주자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거기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그 힘은 누가 가지고 있죠? 월드뱅크하고 IMF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페이지에 가면은 자, 이 페이지에 제가 그래서 살짝 껴놨습니다. 유엔의 역사에서 44년도에 무슨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44년도에 뭐가 만들어졌죠? 브레튼 우즈 인스티튜트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튼 우즈 인스티튜트. BWI라 그래요. BWI.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IMF 월드뱅크를 얘기하는 거죠. 브레튼 우즈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 말 자체가 숲이죠, 숲. 브레튼 우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 있는 숲이냐면 뉴 햄프셔 주라고 미국에서 올 때 살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동북부 저 꼭대기에 뉴욕 한참 가서 뉴 햄프셔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브레튼 우즈라는 조그만 데도 거기 호텔에서 회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브레튼 우즈. 그래서 브레튼 우즈 해가지고 이때 생각 뭐냐면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후 시대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의 질서를 만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안보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군사 안보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거는 안전보장회사에다 갖다 두고 그다음에 유럽 쪽은 나토를 만들고 대충 구상을 세웠어요. 그러면 경제를 어떻게 할 건가. 금융과 경제를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는 유엔에다 주지 말고 따로 만든다. 그러니까 유엔 만들기 전에 44년도에 벌써 이걸 먼저 만드는 거죠. 1년 전에. 그러고선 이걸 어디다 갖다 놨죠? 이거는 워싱턴에다 갖다 놨어요. 미 재무성 옆에다 싹 갖다 놨어요. 미 재무성 옆에다가. 그다음 유엔은 어디다 만들었죠? 뉴욕에다가 저쪽에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미국이 전후 세계를 어떻게 디자인했는지가 벌써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경제 핵심인 돈, 이 돈줄은 재무성 옆에다 딱 갖다 놓고 안보는 혼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나라 협의체를 해가지고 뉴욕에다 갖다 놓고 이런 구조로 딱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그런 역사면 뭐 워싱턴 컨센서스 그다음에 금 태환 그런 얘기 들으셨죠. 하다가 이제 금이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금 얼마랑 그러니까 달러당 그걸 고정했다가 고정 환율지가 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1년의 경제 과정을 겪으면서 미국이 절대적인 행사했던 게 계속 위축이 되죠. 그다가 이제 신자유주의 들어서고 그러면서 미국의 2008년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유엔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냐면 결국엔 IMF 쪽으로 가는 거죠. IMF 월드뱅크로. IMF 월드뱅크로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유엔 바깥에서 노는 거죠. 그래서 유엔 산하에 있는 게 아니라 유엔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지만 독립적이죠.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IMF 스스로 IMF 내에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 거죠. IMF 내에. 거기서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유엔 넓은 힘의 유엔 패밀리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은 해요. 그렇지만 상하 관계가 있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엔은 기본 원칙이 뭐냐면은 평등해요. 누구끼리 평등하냐면 국가들끼리 평등하죠. 미국도 한 표, 그 다음에 동티모르도 한 표예요. 표결에 관한. 안전보장이사에서는 물론 이제 그 비토권이 주지만은. 근데 IMF에서 투표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걸 쉽게 얘기하면은 $1, $1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엔 일반적은 그러니까 국가 간 평등이에요. 국가 간 평등. 10억의 나라든 작은 나라든 국가가 다 평등해요. 그게 국제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근데 IMF에서는 그게 아니라 돈 낸 만큼. 마치 이제 투전이랑 비슷해요. 자기 판돈을 저기다가 자기가 $100 낸 사람은 100표면은 $50 낸 사람은 50표라는 거예요. $1, $1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주에서 그게 IMF 지분 문제가 논의됐죠. 그래가지고 거기 따르면은 75%의 대다수, 이게 과반수가 아니라 75% 이상을 얻어야 85%인가?
해가지고야 표결이 돼요. 근데 미국이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85%인가 인데 미국이 16%인가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니까 미국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하기 위해서 85%를 하게 돼 있는데 미국이 16%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 결정할 수 없지만은 미국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죠. 이게 IMF입니다, 이게. 그런 구조로 딱 갖다 만.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미국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이 된 거죠. 미국이 이겼거든요, 분명히. 그쵸? 2008년. 근데 기축통화인 미국, 이것과 다 장치한 미국이 문제가 생기니까 전 세계가 그냥 완전히 몸살을 걸린 거죠. 그렇죠? 97년만 하더라도 우리 어떻게 했죠? 태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한국 우리 당했잖아요. IMF 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IMF 가서 우리가 구제를 받았죠. 그런 겪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성격이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생각보다 그 충격이 좀 덜했죠. 한국. 어땠어요? 충격 많았어요? 2008년? 그래? 어떤 심리적 충격이요? 근데 제가 미국은 이제 자주 가는데 이번에 9월 달에 갔다가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냐면은 사람들이 생기가 없어요. 가보셨으면 그 전까지만 그러지 않았거든요. 뉴욕 사람도 활기차고 뉴욕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넋이 빠진 사람 같아요. 그 충격. 그러니까 다른 나라 위기는 많이 봤어도 전 세계 슈퍼파워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던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하고 모범으로 따랐던 미국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모두 오바마에 대한 비난으로 다 가버린 거죠. 그 무너진 자존심을 좀 세워줬어야 되는데 오바마가 그걸 못했다고 해서 이제 그런 반발이 이렇게 간 건데 그 정도의 충격이 대단했다는 거죠, 미국이. 그러면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죠? 그래서 G2가 나오죠. 그리고 G2가 나온 거예요, G2. G1이 아니라 G2는 이제 미국과 중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한편에서는 G20을 얘기하고 그전에는 G8이 있었고 그다음에 G2를 얘기합니다. 근데 다 이게 G가 뭐죠? 이 G는 쥐새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G는 여기서는 무슨 뜻이죠? G가? 어디야? 그룹이죠, 그룹. 그래서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G 하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글로벌, 그린, 그 다음에 자이언트라 그러더라고요. 자이언트. 그러니까 주요 국가 20 그러니까 G니까 자이언트, 롯데 자이언트 뭐예요. 원래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룹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포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룹끼리 모인다는. 그러니까 유엔에서 공식 조직은 다 커미티죠. 커미티, 커미션, 카운슬 다 C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G라는 거는 뭐냐면 비공식 그룹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의 이런 문제들을 비공식 집단이 마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예요. 공식 집단인 유엔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G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유엔이 기능을 못 하니까 유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유엔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바깥에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G가 왜 만들어졌냐면은 IMF가 작동이 안 되니까 브레튼 우즈가 작동이 안 돼서 G8이 만들어지고 G8이 작동이 안 되니까 G20이 만들어지고 G20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G2로 가자. 계속 이게 뭐냐면 유엔 바깥에서 계속 돈다는 거죠.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게 원초적인 문제죠.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브레튼 우즈라는 거를 유엔 바깥에다 딱 갖다 놓고서 주물럭 하다가 문제 생기면 유엔한테 다 떠넘기고 정작 뒤에서 문제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뒤에서 숨고 이 구조가 계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이라는 게 안보와 경제와 인권, 환경을 얘기하는데 안보는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한 B 정도. 하지만 경제 문제에 거덜이란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유엔이 대위기에 빠진 거죠. 지금. 특히 탈냉전 되면서. 그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 지금 이런 많은 것들이 생기는지. 자, 그래서 다시 그 뒤로 가보면요. 4쪽에 보면은 신자유주의 세계와 금융자본화 투기자본 문제인데 이 투기자본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통제를 못해.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데는 유일하게 유엔밖에 없습니다. 유엔밖에. 왜냐면 투기자본이라는 게 우리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먹튀라 그러죠. 먹고 튀는 거. 먹고 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만 통제해서 안 돼요. 튀는 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를 튈지 모르잖아요. 모든 나라가 합심해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G20만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유엔에서 모든 나라가 들어와는 유엔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상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근데 G8이나 G20 같은 경우는 투기자본에서 득보거든요. 특히 영국 같은 데는 금융자본이 많이 발달해서 거기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완전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이 투기자본의 문제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유엔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유엔은 해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뭐예요? 정당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고. 다른 데는 힘은 있는데 생각은 없고. 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게 엄청난 지금 딜레마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핵 확산과 핵 통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래도 아직 핵 전쟁은 나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핵 위기가 여기저기 있지만 그렇게 치고요. 그다음에 테러 위협도 미국이 좀 당하고 그랬지만은 뭐 그렇게 확산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가난과 빈부격차 이게 이제 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가난과 빈부격차. 다음 주에 우리 G20 정상회의 할 때 이제 개발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전 세계에서 그 50년을 기준으로 1950년을 기준으로 대부분 나라 다 가난했죠. 그렇죠? 근데 가난으로부터 탈출한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세요? 가난으로부터 탈출한 나라. 우리 탈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난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 가난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가난.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 유엔 용어에 LDC라는 게 있어요. LDC. 그러니까 Least Developed Country, LDC라는 표현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지난주에 그 통계가 나왔는데 그 웅크타드라는 그 유엔 조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웅크타드?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이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보고서를 냈는데 1971년에 그 최빈국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 이때 기준이 뭐냐면 1년 소득이 $1,000예요. 대충 $1,000. 그러면 한 달 소득이 얼마죠? $80. 그러니까 10만 원, 10만 원. 한 달 소득을 10만 원, 평균 소득 10만 원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최빈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10만 원으로 살아가면 상상해 가세요. 10만 원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우리 저녁 한 번 먹으면은 10만 원 슉 날아가는데 그거 가지고 그게 최빈국이에요. LDC. 71년에 24개국이었어요. 근데 올해 해보니까 이게 몇 개냐면 50몇 개인가라는 거예요. 50몇 개. 늘었어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해보니까 이게 늘은 거예요. 2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최빈국이. 그러니까 나라 간의 격차, 또 나라 안에서도 또 지난 10년 동안 엄청 늘어나죠. 그러니까 다시 또 경제 문제. 유엔에서 이 문제, 경제 문제를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못 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엔이 그 권한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논의는 엄청 해요. 그래서 보고서는 엄청 많이 나와요. 진단도 정확해요. 근데 진단만 하지 처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 딜레마가 빠진 거죠. 여기서 하나니까 가난 문제와 금융 자본 이 문제가 이제 양대 그 경제 두 큰 문제인데 이거를 제대로 못 다루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게. 계속 얘기했지만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바깥에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가난과 빈부격차 문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반 총장님이 많이 하시죠. 근데 기후변화는 지금 계속 논의 중입니다. 다음 달에 되면은 이제 멕시코에서 또 논의를 하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후가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은 일단은 해결책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권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최근에 악화되고 있죠. 특히 인종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만은 유럽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 유럽 쪽에서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래서 지난달에 반기문 총장님이 유럽에 가가지고 일장 연설을 했어요. 경고를 했습니다. 유럽 사람들한테. 당신들 이 유럽 내외 인권 침해 문제, 특히 이주민들하고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 경고를 할 정도로 유럽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 그 소식 들으셨죠? 뭐 쓰는 거를 공공장소에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스위스에서 이슬람 사원을 질라 그랬는데 국민 투표를 해서 부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막 이런 사태들이 막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일종의 포퓰리즘 같은 거 있죠. 파시즘 같은 게 생기는 그런 징표가 막 보이니까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이야말로 그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있을 때 나치즘이 등장했고 나치즘이 독일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하게 되면 전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해결은 지금 동안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전쟁으로 해결됐어요. 우리 그게 전쟁 그러니까 이 1930년대 공황이 결국에는 전쟁으로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많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경제 문제가 따로 갈 것 같지만 이 국제 경제 이 체계 속에서는 이 경제 문제가 국가 간 갈등을 되면 결국에는 폭력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그동안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말이죠. 지금 이 추세가 그대로 간다면은 자칫하면 전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경제적인 문제로 출발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촉의 징표가 뭐냐면 인종주의라니까 인종이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게 벌써 생기는 게 제가 2년 전에 한 2년 동안 국가인권에서 일하는데 저도 진짜 충격받았어요. 토론회를 가잖아요. 토론회 가서 뭐 하냐면 외국인 노동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민 여성 있죠. 최근에 보면 막 맞아 죽잖아요. 정신질환자한테 결혼해가지고 맞아 죽은 베트남 신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요. 저 뒤에서 누가 손을 들어요. 열심히 듣다가. 질문을 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사기 결혼 당한 사람들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냐면은 베트남에서 결혼하게도 왔다가 얼마 지난 다음에 그냥 어디로 잠적하는 이런 케이스가 꽤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울분에 분노에 차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을 오히려 국민들보다도 더 보호를 해주냐 하게 되면서 막 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외국인도 다 내쫓아야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거 다 못 겪어보시죠? 아직 공론한 벌써 막 생기고 있어요. 유럽 때는 그런 거 많습니다. 한국 사람 다니다가 막 맞아 죽어요. 유럽에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종 혐오증이 굉장히 유럽에 지금 펼쳐나가는데 우리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그런 게 쉽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징표가 여기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총장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나치를 막 연상하는 게 막 생겨요. 그러니까 가서 경고를 막 하는 거죠. 조심해라. 국가가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게 징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종교 간의 충돌.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90년대 초반에 뭐 얘기했죠? 문명 간 충돌을 얘기했죠. 문명 간 충돌을 얘기했고, 유엔에는 뭐 했냐면은 문명 간 대화를 얘기하죠. 대화를 얘기하고 문명 간 연대. 그런 식으로 유엔이 국가 간 조직이지만은 지금 지구적인 문제가 국가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국가가 지구적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작고,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구적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작고 그다음에 지역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그렇게 표현하죠. 보통 이제 글로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세계화가 지구화가 막 진행되는 것 같은데 바닥에 가보면 또 지역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걸 글로컬라이제이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글로벌 로컬라이제이션. 근데 국가가 거기 딱 낀 거죠,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 같은 거는 이 192개 국가로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문명 단위로 기독교 문명, 그다음에 불교, 뭐 이슬람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는 시도를 유엔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개념은 이해가 안 돼요. 유엔이라는 게 국가 간 기구니까 그것만 하면 되지. 근데 정작 글로벌 가버넌스 시대 유엔은 그것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사무총장의 권한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국가 간 기구의 사무국을 다루는 사무총장이지만은 그 사무총장의 지위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의 비판은 뭐냐면 그거를 활용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너무도 좁게 자기의 임무를 주어진 거 있죠. 영어로는 job description이라는데 그것만 하지 그 이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기문 총장 하는 사람한테 뭐냐면 그거는 페어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은 시작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된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비판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비판하면 사무총장이 되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 뭐냐면 반 총장님이 시작할 때 뭐냐면 나는 유엔 사무총장을 영어로 Secretary General이라고 불러요. 시작부터 그랬어요. 진짜로 이거는 반 총장이 한 말. 나는 General이 아니라 Secretary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무총장이라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법적인 거 아니더라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제너럴의 역할인데 그거를 본인이 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세크레터리 역할. 그게 뭐냐면은 유엔의 주인인 강대국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고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사무총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비판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근데 코피 아난은 달랐습니다. 코피 아난은 처음에 세크레터리였어요. 두 번째 텀을 하면서 제너럴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반 총장님도 그렇게 될까? 저 궁금해요, 솔직히. 사람들이 막 비판하는데 반 총장님도 그걸 생각하고 계신 건지. 첫 텀은 경험 쌓고 딱 해보고. 사실 임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 연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사실 정신없거든요. 뭐 알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텀 해 그제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뭐 경험,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반 총장님도 그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요. 희망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막 비판하던 이런 걸 경험을 잘 삼아서 재선이 되고 난다면은 자기 칼날을 딱 보이면서 제너럴 역할을 해서 그다음에 떠날 때 진짜 기립박수를 받고 진짜 인류 이 지구적 문제 해결하는데 뭔가 큰 족적을 세웠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하는 거 봐서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거 나온 걸로 봐서는. 왜냐면 제가 이제 시민사회 쪽 가다 보니까 이번에 9월 달에 뉴욕 가서도 그 많은 사람들과 MDG에 대해서 얘기하고 쭉 갔는데 대부분의 시민사회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님을 굉장히 비판적이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G20 때문에. 이런 경제 위기가 생겼을 때 유엔이 치고 나가서 이 유엔 총회에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 의제. 그러니까 이코노믹 시큐리티 카운슬 이거를 앞세워서 유엔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IMF도 개혁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G20에 가가지고 영어로 하면 one of many 가가지고 사진만 찍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무총장의 역할이냐.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런 위기일 때일수록 유엔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못 하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이제 비판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굉장히 동의하고요. 좀 답답해요.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반 총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 세크레터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농담으로 했죠. 비판하지 말라고 반 총장님. 원래 시작부터 그랬는데 그걸 비판하면 안 되고 혹시라도 연임되면은 모르겠다면서 코피아라는 얘기를 제가 일부러 해 사람들한테. 코피아나도 그랬지 않았냐. 1기, 그러니까 첫 임기 때는 그랬고 2기 때는 달랐으니까 한번 두고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뭔가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다시 3쪽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그 3쪽 중간에 보면 그 위에 보면은 유엔의 주요 의제라고 된 거는 다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글로벌 가버넌스와 유엔. 그러니까 그 냉전 시대가 아니라 냉전 시대는 글로벌 가버넌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렇죠? 동서로 딱 나눠져 있었으니까. 근데 탈냉전이 되면서 세계가 하나가 된 거죠. 동서가 없어지면서 글로벌 가버넌스라는 개념도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서 유엔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영어로 썼지만은 멀티레터럴리즘, 다자주의라는 얘기를 쓰죠. 그 냉전 때는 바일레트 양자였죠. 소련과 미국이었고 그 다음에 한때 탈냉전 되면서 미국이 혼자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니레터럴하게 보였죠. 한때 좀 기분 좀 냈죠. 미국이. 그래서 쿠웨이트 가서 전쟁도 하고 여기 가서 막 뭐 좀 했죠. 그러다가 요즘 완전히 이제 덫에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엔은 비효율적으로 비판받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민주적인 멀티레터럴리즘의 가장 핵심 위치에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유니버설 멤버십, 모든 국가들이 다 들어오고 이퀄리티 비트윈 스테이트, 국가 간의 평등을. 그래서 유엔의 가버넌스를 여러 가지 가버넌스를 요즘 얘기하는데 유엔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 가버넌스라는 표현이에요. 네트워크 가버넌스. 법적으로는 국가 간 기구죠, 그렇죠? 국가 간 기구지만은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NGO도 들어와 있고 기업도 들어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이 사람들이 수평적인 네트워크 통해서 지구적 문제를 관리하는. 그 네트워크 가버넌스라는 표현을. 그래서 이제 그 컨비닝 파워라는 말을 많이 써요. 컨비닝 파워가 무슨 뜻이에요? 컨비닝. 우리 컨벤션은 들어보셨죠? 컨벤션 사람들. 컨벤션은 명사잖아요. 컨벤션. 컨비는 소집하다라는 거고 소집할 회의 가면 그게 컨벤션이고 컨비닝 파워는 뭐냐? 소집하는 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이래서 오늘 끝난 다음에 야, 술 먹으러 가자. 누가 하면은 한 2명밖에 안 가요. 근데 누가 가자 그러면 10명이 모여가는 거예요.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컨비닝 파워라는 게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 있죠. 스마트 파워를 얘기하는 거죠. 물리력이. 안 가면은 너 죽어.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안 가면은 내가 괜히 뭐 소외받는 거 가면은 뭐가 좋은 게 재밌는 게 있을 거.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이 부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가요. 돈 많이 안 줘도 가요. 왜냐하면 유엔은 그래도 인류의 어떤 한 나라와 계급의 이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거를 대변한다라는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 하면 뭔가 고상하고 명예롭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도덕적 파워를, 이 컨비닝 파워가 사실 코피 아난이 그걸 잘 활용한 거예요, 코피 아난이. 코피 아난이 그걸 잘 활용한 거죠. 그래가지고 유엔의 위상은 엄청나요. 예산이 늘어난 거 전혀 아닙니다, 유엔이. 예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미국한테 계속 핍박받으면서도 아주 굶어가면서도 그 자존심을 지킨 이유가 뭐냐면 이 컨비닝 파워를 이 소프트 파워를 스마트하게 사용한 거죠. 근데 반기문 총장이면 아직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소프트한 파워를 스마트하게 써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행사하는 건데 그게 약한 거죠. 근데 그거는 한국 외교관들이에서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한국적인 맥락에서는 기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도 폐쇄적이에요, 문화가. 요즘 다문화 얘기하지만은, 왜냐하면 그거 하기 위해서는 멀티레터리즘이라 그러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좀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잘해요.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유럽연합에 가면 통역 부스가 몇 개죠? 한 30개 돼요. 모든 언어들을 다 배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회의나 유엔에서는 굉장히 인내심이 많아야 돼요. 다 들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다 들어야 되고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나라는 이렇게 반응하고 저런 문화에서는 이렇게 해석되고 오해되고 막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몸에 배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특히 한국의 관료 문화는 뭐죠? 위에서 위로 쭉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익숙한 사람이 이게 될 리가 없죠. 유엔의 그런 것들이 몸에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가버넌스에 대한 게 굉장히 없죠. 우리 경험하잖아요. 가버넌스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협치, 공치, 존중하고 협의하면서 토론하고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시끄럽고 돈도 많이 들어요. 골치도 아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그게 결국에는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거거든요. 우리 촛불 때 경험한 거잖아요. 촛불 때. 근데 그런 게 이제 반총량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그거거든요. 힘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 컨비닝 파워를 잘 활용할 때 세계의 여론을 동원하는 거죠. 여론을 동원해서 그걸 가지고 국가를 압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는 가서 자기 국익을 챙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여론을 통해서 결국에 시민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삼아서 그 힘을 갖고 국가를 압박해서 국가가 아주 작은 자기 국가의 국익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익, 평화라든지 또는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만드는 그게 사실 노하우거든요. 그거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유엔은. 그런 이제 유엔의 성격이 그러니까 옛날과 다르다는 게 옛날 같은 게 냉전 시대 때는 이게 필요 없는데 이제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다문화 얘기할 때마다 제가 막 열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문화 하는데 우리 사진 그 반쪽짜리거든요. 왜 반쪽짜리 하냐면은 그 한국 사람이 혈통에 들어가자면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다문화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베트남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해서 생각하면 그게 진짜 다문화잖아요. 그렇죠? 오리지널 100% 다문화. 그런 사람들은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서. 그렇죠? 한국 사람이 껴야 그래놓고는 다문화예요. 이게 무슨 다문화예요? 반문화지 이게. 우리 이게 인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반드시 뭐가 껴야 얘기되지. 그러니까 우리 인식은 뭐냐면은 한국과 뭐가 결부가 안 되면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는 유엔에서 일 못 하거든요. 유엔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나랑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는데도 내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시간을 내서 동등하다. 저 사람도 동등하다.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인정해 줄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기문 총장이 한국 사람으로 자랑스럽게도 한국 사람으로서도 그런 한계를 너무도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유엔의 역할을 보면은 반 총장님이 거기 몇 개를 얘기하냐면은 반 총장님이 했다기보다는 거기 나온 얘기입니다.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얘기합니다. 유엔의 역할. 유엔 역할을 간단히 보면은 반 총장님이 생각하기에 유엔 역할은 처음에는 글로벌 의제를 정하는 거, 논의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합의를 이루고, 세 번째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래서 국가가 그걸 따르게 하고, 세 번째는 브로커 역할을 한 거죠. 중재하는 역할, 솔직한 중재자. 그 다음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화해시키고, 그 다음에 그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이렇게 가져다 주고, 그 다음은 뭐죠?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거죠. 인도적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난 퇴치하고, 환경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죠. 비거러스란 말을 썼네. 비거러스라고. 아주 강력하고 왕성하게 개발 의제를 추진한다. 이런. 이게 반 총장님이 2006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2006년. 이거 가지고 한번 대차 대조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대차 대조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써놓은 건 뭐냐면은 그런 책, 2002년에 나온 책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뭐라 하냐, 유엔 역할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 규범 창출, 그 다음에 중재 노력, 다음 페이지 가면은 분쟁 해결, 평화 유지, 공감대. 다 같은 얘기입니다. 표현이 하나 영어고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기를 보면은 그 평가가 간단히 나옵니다.
이 한글로 된 그 기사 있죠? 기사에 보면은 6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6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1번 강자에 대한 진실성 10점 만점에 3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보시나요? 6페이지에. 이게 이코노미스지라는 자기 영국의 보수지죠. 경제지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반 총장 업무 능력을 철저히 계량화했대요. 마치 박지성이 축구 나가면 금방 나오죠. 7점, 6점, 8점 주듯이. 그런 관점을 보면은 강자에 대한 진실성, 그러니까 강자 앞에서 할 얘기 못했다라는 거죠. 3점 줬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더 큰 그림을 기획했던 8점 많이 받았죠. 8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량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후 변화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했다는 거죠. 큰 그림에. 그다음 뭐죠? 평화 유지도 어느 정도 했죠. 6점 정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맞는 게 뭐냐면 조직 운영이 2점이에요. 이게 여기서 때문에 문제예요. 조직 운영 10점 만점에 2점이라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화적인 경험이에요. 한국처럼 이게 수직적인 문화 있죠. 위에서부터 쫙 하는 이런 군사 문화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유엔 같은 그런 문화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거를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거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사회 쪽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자, 시민사회라는 게 결국에는 그 유엔은 분명히 국가 간 기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국가 간 기구인 유엔 내에서는 이 국익과 보편적 이익이 충돌을 하죠. 국가는 다 유엔이라는 장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국가의 이익을 추구를 하고. 근데 유엔은 어느 한 나라를 대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의 이익, 다시 보편적인 이익을 이제 대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시민사회와 진짜 전략적 동맹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시민사회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유엔을 가게 되면은 한국의 국익을 대변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요. 그렇지만 쉽게도 옆 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연대를 해가지고 대부분은 시민사회는 같이 연대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뭐 이주 노동자라든지 아니 원주민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엔과 이해관계가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 가게 되면은 유엔 의제와 시민단체가 같이 하고 국가는 또 나눠져 있고 이런 구조를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지금 유엔이 NGO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은 협의 자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NGO가 유엔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협의 자격이라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consultative relationship 그래요. 근데 이 consultative relationship이라는 건 우리 컨설턴트라는 표현이 하듯이 그 뭐냐면은 컨설턴트는 역할이 뭐죠? 자문이죠, 그렇죠? 자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의견을 내가 듣고 그 대신 그거를 취사 선택은 내 마음이죠, 그렇죠? 컨설턴트는 자문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력이 하나도 없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과 NGO 관계도 그런 거죠. NGO가 가서 막 발언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택하느냐 아니냐는 저쪽 마음인 거죠. 국가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게 컨설턴트 스테이터스예요. 근데 형식은 그렇지만 내용은 사실 어떤 분야에서는 파트너십까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그 카운슬 오브 유럽이라고 유럽 평회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파티시페이션 라이트라고 표현해요. 참여할 권리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유럽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가 굉장히 성숙돼 있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죠. 그냥 릴레이션십, 그냥 관계가 아니라 권리로서 그걸 인정해줍니다. 권리로서. 그렇지만 최근에는 레토릭상에서는 파트너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파트너. 동등하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 유엔과 또는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가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차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는 아직도 컨설터티브, 자문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파트너십까지, 특히 이제 환경이라든지 인권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메랑 효과를 제가 정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이거는 우리 이제 한국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엔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는가? 반기문 총장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갖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서 위기에 관심 갖는 것도 다행히 이제 유엔에 관심이 있어서 유엔의 위기를 생각하는 건데, 부메랑 효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데, 우리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장관을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국장을 했는데, 저는 시민단체 출신이니까 누가 얘기하면 쉽게 만나려고 그래요. 그 좋다. 만나자.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만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과장이. 국장님, 어디 그런데 함부로 나갑니까?
그래요. 그러고 나면 격이 떨어진대. 밑에서부터 다 하고 나중에 다 세팅이 되면 그때 나오라는 거예요. 아, 미치겠더라고, 저는. 국장상 2년 하면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냥 만나면 될 거를 뭐 이렇게 프로토콜 이런 게 많은지. 그래요. 장관은 오죽하겠어요? 한국에서 장관 만나려면 진짜 힘듭니다. 일정. 근데 유엔에 가면 너무도 쉽게 만나요. 길에 그냥 복도에서 만나요. 복도에서 만나서 커피 마시고 막 얘기하고 막 저녁도 먹고 가고 그래요. 그 유엔에 장관들이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유엔의 규범을 따라요. 국내에 있을 때는 국내의 문화를 따르죠. 마치 제가 공무원 됐을 때는 공무원 막 따르고 이렇게 하듯이 유엔에 가면은 문화가 굉장히 수평적이거든요. 토론도 굉장히 수평적으로 해요. 패널에 같이 앉아요. 장관 앉고 엔지오 대표 앉고 막 이래서 토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훨씬 쉽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엔에서 규범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규범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국내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한국 정부의 어떤 행위나 뭐 정책을 바뀌기 위해서 국내에서 막 열심히 캠페인하고 막 해가지고 설득해서 바꾸는 거 하고 유엔 쪽으로 가가지고 다른 나라와 협력을 해가지고 유엔의 규범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그거 가지고 국내에 가지고 들어오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비용, 코스트 이펙티브 할까? 어떤 게 더 그럴까요? 그리고 홀딱 넘어가셨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어떤 거는 국내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바이. 근데 그거는 이제 판단해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 같은 게 그래요. 환경 같은 경우. 환경 같은 거 그러잖아요. 갑자기 국제적으로 막 흐름들이 있잖아요. 뭐 ISO 만든다 하게 되면 한국 기업도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일일이 개별적으로 모든 기업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틀 가지고 접근하기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는 국제되면서 한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뭐 하나 생기면은 다 국제 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좋든 싫든 국제적인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효과적이기도 하고 비용도 덜 들고 필요하고 필수적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선택이 아닌 거예요. 옛날처럼 국내가 따로 있고 국제가 따로 있는 거죠. 이제는 이게 하나가 다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메랑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국내에 압력을 들어요. 환경이 됐다는 게 옛날에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있어요. 혹시 로컬 아젠다 들어보셨어요? 지방의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지방의제.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 정부 와서 그거 다 없앴거든요. 지난 정부까지도 뭐가 있었냐면 지방의제라는 거 있어요. 로컬 어젠다 21 그런 게. 그게 뭐냐면 리우 환경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국내에서 노력도 안 했어요.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게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적으로 막 만들고 유엔에서 막 공고한 내리거든요. 만들어라 하니까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국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국제적인 흐름에 잘 걸 편승을 해서 국내적으로 가져오는 게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그 소프트한 거죠. 소프트 파워를 스마트하게 이용할 때 최소의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걸 위해서라도 유엔이 작동이 제대로 돼야겠죠.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유엔이 그러기 위해서 중심을 딱 서야지 유엔 통해서 하면 되는데 유엔이 중심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엔조들도 막 참 안타까운 거예요. 유엔이 바로 서야 엔조도 하기가 편한데.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사회가 지금 유엔에서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저희 편지도 썼어요. 반기문 총장한테. G20에 오거든요. 국제 시민사회 자체가 만나서 얘기 토론 좀 해보자고. 도대체 유엔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고. G20에 와서. 반기문 총장이 와서 여기서 무슨 발언할 거냐고. 그런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결론이 뭐죠? 유엔 잘 굴러가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어떻게? 결론을 좀 내주세요. 잘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유엔이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예? 잘 굴러가야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하나로 딱 하기는 어렵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평화 안보 분야 또는 경제 분야, 개발, 인권 등이 있는데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은 지금 가장 못하는 부분이 어디죠? 경제 부분이죠. 개발 부분. 근데 그거는 유엔 탓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렇죠? 유엔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태생적인 그런 한계가 있었고 평화 안보 분야는 뭐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됐고 인권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진전은 막 섞여 있어요. 진전한 부분들도 있고 뭐 악화된 부분들도 있고 환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유엔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대충의 그 대차 대조표가 아니겠는가. 그 정도로 일단은 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위기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들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유엔을 좀 바로잡는데 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제 강연 이걸로 마치고 나중에 질의응답 통해서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